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충격적 딜레마. 미안해라고 말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한 나라를 대표해 공개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기란 특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지난 몇 년은 역사에 기록된 부당 행위를 공개적으로 사죄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힘겨운 논쟁이 본물처럼 터진 시기였다. 사죄와 손해배상. 사죄로 얼룩진 정치의 상당 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자행된 만행과 관련이 있다. 독일은 유태인 대학살 책임을 인정해 생존자와 이스라엘을 상대로 수백억 달러 상당의 배상금을 지출했다. 지난 수년 동안 독일 정치 지도자들은 공개 사죄하면서 나치에 대한 책임을 다양한 모습으로 인정했다. 1951년 하원 연설에서 콜라드 아데나워 독일 수상은 독일 국민의 절대 다수가 유태인을 상대로 저질러진 범죄를 증오하고 그 범죄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입에 담기 힘든 범죄가 독일 국민의 이름으로 저질러졌으며 그에 대한 도덕적, 물질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2000년대에는 요하네스 라우 독일 대통령이 이스라엘 국회 연설에서 유대인 대학살을 사죄하고 독일인이 한 일을 용서해달라고 했다. 일본은 전쟁에서 저지른 만행을 사죄하는 데 인색했다. 1930년에서 40년대에 일본군은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의 여성과 여자아이들을 강제로 끌어가 성노예로 이용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소위 위안부 여성에 대해 공식 사죄와 배상을 하라는 세계 각국의 압력에 직면해왔다. 1990년대에 희생자들에게 민간 기금이 전달되었고 일본 지도자들은 일부 행위에 사죄를 표했다. 그러나 2007년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은 여성을 성노예로 동원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의회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여성을 노예로 삼은 일본군의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다른 사죄 논란은 토착민에 대한 부당한 역사적 행위와 관련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원주민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주제로 경론이 일었다. 191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여러 인종의 피가 섞인 원주민 아이들이 강제로 부모와 떨어져 백인 가정이나 정착촌에 살아야 했다. 이 경우 어머니는 대개 원주민이고 아버지는 백인이었다. 아이들은 백인 사회에 동화시키고 원주민 문화를 하루빨리 없애기 위한 정책이었다. 정부가 승인한 유괴를 묘사한 영화 토끼 울타리는 1931년 정착촌을 탈출해 200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부모를 찾아가는 세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1997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인권단체가 도둑맞은 원주민 세대에 가해진 잔혹행위를 기록하고 국가 사죄의 날을 지정하라고 권고했다. 존 하워드 당시 총리는 공식 사죄에 반대했다. 사죄 문제는 오스트레일리아 정치의 논란거리다. 2008년에는 새로 선출된 케번 레드 총리가 원주민에게 공식 사죄했다. 비록 원주민 개인을 상대로 한 배상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원주민들이 겪는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극복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에서 공개 사죄와 배상에 관한 논쟁 역시 최근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두드러졌다. 1988년에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서해안의 포로 수용소에 일본계 미국인을 감금한 일을 공식 사죄하는 법을 서명했다. 이 사죄에 더해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생존자에게 각각 배상금 2만 달러를 지급하고 일본계 미국인의 문화와 역사 발전을 위해 기금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했다. 1993년에는 의회가 1세기 전 하와이 독립왕국을 전복한 잘못을 사죄했다. 미국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사죄는 노예제 유산과 관련된다. 남북전쟁 후 정부는 해방된 노예에게 땅 40에이커와 노새 한 마리를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다. 1990년대에는 흑인에 대한 배상운동이 다시 주목을 끌었다.
존 코니어스 의원은 1989년 이래 해마다 미국 흑인에 대한 배상 문제를 연구하는 위원회를 만들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많은 흑인 조직과 민권 단체의 지지를 얻었지만 일반 대중의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설문조사 결과 흑인은 다수가 찬성했으나 백인은 4%만이 찬성했다. 배상운동은 제자리 걸음인 반면 공식 사죄만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쏟아져 나왔다. 2007년에는 노예를 가장 많이 소유했던 버지니아주가 가장 먼저 사죄했다. 이어 엘라베마,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플로리다를 비롯한 여러 주가 사죄 대열에 동참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미국 하원이 노예제와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진 인종차별 정책인 짐 크로법, 그리고 당시의 잘못을 사죄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가는 역사적 잘못을 사죄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집단 책임과 공동체의 요구라는 다소 어려운 질문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공개 사죄를 정당화하는 주요 근거는 정치 공동체에 의해 또는 정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부당함을 강요당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부당함이 희생자와 후손에게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인식하여 부당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나 그것을 막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개 행위로서 공식 사죄는 과거의 상처를 감싸고 도덕적 정치적 화해의 기초를 다진다. 사죄와 속죄를 표하는 수단인 손해배상이나 금전 지원도 비슷한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 더불어 희생자와 후손에게 미치는 부당행위의 후유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이 사죄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덜어는 공개 사죄나 배상을 하려는 시도가 오래전의 증오를 불붙이거나 역사적 적개심을 강화하고 피해의식을 공고히 하며 분노를 키우는 등 득보다 실을 더 많이 낳기도 한다. 공개 사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를 걱정한다.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사죄나 반환 행위가 정치 공동체의 치유제가 될지 해가 될지는 복잡한 정치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이며 그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조상의 죄를 우리가 속죄해야 하는가? 역사적 부당행위에 대한 사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흔히 내세우는 또 다른 논리에 초점을 맞춰보자. 상황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원칙적 논리로 앞선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현 세대가 사죄해서는 안 되며 사죄할 수도 없다는 내용이다. 사죄는 결국 부당행위를 어느 정도 책임지는 것이며 내가 하지 않은 행위를 사죄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사죄할 수 있겠는가? 존 하워드 오스트레일리아 총리는 원주민에 대한 공식 사죄를 거부하면서 이런 이유를 내세웠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현 세대가 앞선 세대의 행위를 공식 사죄하고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노예제에 대한 배상 문제를 둘러싼 미국 내 논쟁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헨리 하이드 공화당 의원은 배상안을 비판하면서 이런 근거를 제시했다. 나는 한 번도 노예를 소유한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누구를 억압한 적이 없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앞선 세대가 한 일을 내가 보상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배상에 반대하는 흑인 경제학자 윌터 윌리엄스도 비슷한 견해를 내놓았다. 정부가 요정이나 산타클로스에게서 돈을 가져온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정부는 시민에게서 돈을 가져와야 하고 오늘날 살아있는 시민 가운데 노예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없다. 오늘날의 시민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배상금을 물리는 행위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금전적 보상이 따르지 않는 사죄에서도 나타난다. 사죄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고방식이다. 그리고 사고방식에서 중요한 점은 책임의식이다. 누구든 부당한 행위를 한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사죄는 그 부당함과 어떻게든 관련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사죄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도덕적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한다. 그리고 현 세대가
앞선 세대의 죄에 관련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2008년에 뉴저지주 입법부가 사죄 문제로 논쟁을 벌일 때 공화당 하원 의원 한 사람이 물었다.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 중에 노예를 소유한 죄가 있어서 그 범법 행위를 사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가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늘날의 뉴저지 주민은 조상 중에 노예를 소유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개인적으로 자신과 무관한 잘못에 집단적 죄의식이나 책임감을 느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원 의원이 노예제와 인종분리 정책에 대한 사죄 문제를 표결에 붙이려고 준비하는 동안 어느 공화당 의원은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한 행동을 사죄하려 한다며 비난했다. 도덕적 개인주의. 공식 사죄에 대한 원칙적 반박은 무시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한 행동만 책임질 뿐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내 힘이 닿지 않는 일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생각을 기초로 한다. 우리는 부모나 조부모 또는 같은 동포의 죄의 책임을 질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다. 공식 사죄에 대한 원칙적 반박은 강력하고 솔깃한 도덕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느껴진다. 우리는 그것을 도덕적 개인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도덕적 개인주의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전제하지 않는다. 도덕적 개인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자유의 진정한 의미이다. 도덕적 개인주의자들에게 자유란 내가 자발적으로 초래한 의무만을 떠맡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다면 그것은 합의라는 행위, 즉 암묵적으로는 가시적으로든 내 선택이나 약속이나 동의의 결과이다. 내 책임은 내가 떠맡는 일에 한정된다는 생각은 자유주의적 사고다. 이 사고방식에 따르면 도덕적 행위자인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이며 기존의 도덕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목적을 선택할 수 있다. 즉 관습이나 전통 또는 물려받은 지위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만이 우리를 강제하는 도덕적 의무를 정할 수 있다. 자유에 대한 이러한 생각에는 집단적 책임의식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선조들이 저지른 부당행위에 내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무감도 없다. 내가 할아버지의 빚을 갚거나 잘못을 사죄하겠노라고 약속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다. 이때 빚을 갚거나 사죄하는 것은 내가 합의한 의무일 뿐 여러 세대에 걸친 집단적 동질성에서 나온 의무가 아니다. 이런 약속을 하지 않는 한 도덕적 개인주의자들은 앞선 세대가 저지른 죄를 보상할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그 죄는 어쨌거나 그들의 죄이지 내 죄가 아니니까. 자유를 바라보는 도덕적 개인주의자들의 시각이 옳다면 공식 사죄에 대한 비판도 일리가 있다. 왜 우리가 조상의 잘못을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러나 사죄나 집단적 책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자유에 대한 개인주의자들의 시각은 오늘날의 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정의론에 등장한다. 그러나 나를 비롯해 이 시각에 문제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공적인 삶의 근본 특징 몇 가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합의와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개념은 오늘날의 정치뿐만 아니라 근현대의 정의론에서도 크게 부각된다. 선택과 합의에 관한 다양한 개념이 어떻게 오늘날의 사고를 형성했는지 한번 돌아보자. 선택하는 자아라는 생각은 존 로크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합법 정부는 반드시 합의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이지 아버지의 권위와 왕의 신권에 종속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적이며 어느 누구도 이 상태를 벗어나 자신의 합의 없이 다른 정치 권력에 예속될 수 없다. 한 세기가 지나 에마누엘 칸트는 선택하는 자아에 관해 더욱 호소력 있는 논리를 제시했다.
칸트는 공리주의와 경험주의 철학자들에 맞서 우리는 스스로를 취향과 욕구의 덩어리 이상의 존재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롭다는 것은 자율적이라는 뜻이고, 자율적이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부여한 법칙에 지배된다는 뜻이다. 칸트식 자율은 합의보다 더 까다롭다. 내가 도덕법을 따른다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우연히 생겨난 욕구나 충심에 따라 선택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특정한 이해관계와 애착에서 한 걸음 물러나 순수 실천 이성을 따르는 사람으로 행동한다는 뜻이다. 20세기에는 존 롤스가 칸트의 자율적 자아 개념을 받아들여 그것을 토대로 정의론을 주장했다. 칸트와 마찬가지로 롤스 역시 우리 선택에는 도덕적으로 임의의 요소들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음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노동력을 착취하는 공장에서 일하기로 했을 때 그것은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 나온 선택이지 진정으로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다. 따라서 자발적 합의에 기초한 사회를 원한다면 실제 합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우리의 특정한 이해관계와 이점을 접어두고 무지의 장막 뒤에서 선택한다면 어떤 정의의 원칙에 동의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자율적 의지에 관한 칸트의 생각과 무지의 장막 뒤에서 이루어지는 가온 합의에 관한 롤스의 생각에는 공통점이 있다. 도덕적 행위자를 특정한 목적이나 애착에 구속되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도덕법을 따르거나 정의의 원칙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하고 지금 우리를 만든 역할이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약 정의를 생각할 때 특정한 정체성을 배제해야 한다면 오늘날 독일인이 유대인 대학살을 배상할 특별한 책임을 떠맡거나 현 세대 미국인이 노예제나 인종차별 정책의 부당함을 배상해야 할 특별한 정책 책임을 느낄 이유는 없다. 왜 그럴까? 일단 독일인,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배제하고 나를 자유롭고 독립된 자아라고 생각한다면 그 같은 역사적 부당함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있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 인간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라는 생각은 여러 세대에 걸친 집단적 책임일 뿐만 아니라 훨씬 폭넓은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도덕적 행위자에 대한 이러한 사고방식은 정의를 좀 더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닌 독립적 존재라면 우리 권리를 규정하는 정의의 원칙을 설정할 때 특정한 도덕적, 종교적 사고에 좌우되지 말아야 하며 좋은 삶을 규정하는 서로 다른 시각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도덕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정부는 좋은 삶의 의미를 두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고대의 정치 개념에서 탈피했다는 증거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정치의 목적은 수월한 경제 교환과 국가 방위의 공동 책임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는 좋은 인격을 기르게 하고 좋은 시민이 되도록 한다. 따라서 정의에 관한 논의는 좋은 삶에 관한 논의일 수밖에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썼다. 이상적인 헌법의 본질을 조사하기 전에 가장 바람직한 삶의 본질부터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불분명하면 이상적 헌법의 본질 또한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다. 정치는 미덕을 키우는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미덕이 무엇에 좌우되는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말한다 한들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법이 특정한 도덕적, 종교적 이상을 권장하려 한다면 배타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이 동원되지 않겠는가? 미덕을 권장하려 애쓰는 국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맨 먼저 아테네의 폴리스를 떠올리지 않는다. 그보다는 간통에 돌을 던지고 의무적으로 부르카, 몸 전체를 가리는 이슬람 여성 복식을 입게 하고 세일럼에서 마녀 사냥을 하는 등 과거와 오늘의 종교적 근본주의를 떠올린다.
칸트와 롤스가 보기에 좋은 삶에 대해 종교적으로든 세속적으로든 특정한 개념을 강조하는 정의로는 자유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정의로는 타인의 가치를 강요함으로써 인간을 자기 목표를 선택할 능력이 있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로 존중하지 않는다. 이처럼 선택이 자유로운 자아와 중립 상태는 밀접하게 연관된다. 여러 목적에 구애받지 않는 중립적인 권리의 틀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중립은 도덕적, 종교적 논란에서 어느 쪽도 편들지 않으며 시민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선택할 자유를 부여한다. 정의론과 권리는 도덕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분명 맞는 이야기다. 칸트와 롤스는 도덕적 상대주의자는 아니다. 자기 목적은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대단한 도덕적 사고다. 하지만 어떻게 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어떤 목적을 추구하든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만이다. 중립적 틀의 매력은 어떻게 살아야 바람직하고 무엇이 좋은 삶인지 단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칸트와 롤스는 자신들이 특정한 도덕적 이상을 지지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들은 선을 이야기하면서 권리를 배제하는 이론에 대항한다. 공리주의도 그중 하나다. 공리주의는 쾌락 또는 행복 극대화를 선으로 간주하면서 권리에 초점을 둔 어떤 제도가 그것을 성취했느냐고 묻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에 관해 사뭇 다른 이론을 제시한다. 그가 말하는 선은 쾌락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본성을 실현하고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인간의 선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추론한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추론은 목적론적이다. 이는 칸트와 롤스가 거부하는 추론법이다. 이 두 사람은 권리를 선보다 앞세운다. 의무와 권리를 정하는 원칙은 좋은 삶에 대한 주관적 견해의 기초에서는 안 된다. 칸트는 도덕의 최고 원칙을 둘러싼 철학자의 혼동을 이야기한다. 고대 철학자들은 윤리적 고민을 최상의 선을 정의하는 데 온통 쏟아붓고는 그 선을 도덕법을 결정하는 근거로 삼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나 칸트에 따르면 이는 앞뒤가 바뀐 일이다. 자유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가 자신을 자율적 존재로 여긴다면 도덕법부터 정할 일이다. 그런 뒤에야, 즉 의무와 권리를 규정할 원칙에 도달한 뒤에야 비로소 그 원칙에 맞는 선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과 관련해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평등한 시민의 자유는 목적론적 원칙에 근거할 때 위태로워진다. 권리가 공리주의적 계산에 좌우되면 얼마나 취약해지는가는 쉽게 알 수 있다.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존중되는 이유가 오로지 전체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어느 날 절대 다수가 내 종교를 업신여기고 금지하려 든다면 어찌 되겠는가. 하지만 공리주의 정의론이 롤스와 칸트의 유일한 표적은 아니다. 권리를 선에 앞세우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정의 역시 문제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정의를 추론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선의 텔로스, 즉 본질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공정한 정치 질서를 고민하려면 좋은 삶의 본질부터 따져야 한다. 어떤 삶의 방식이 최선인가를 알아내기 전까지는 공정한 헌법의 틀을 잡을 수 없다. 그러나 롤스는 생각이 다르다. 목적론적 원칙의 체계에는 심각한 오류가 존재한다. 그 원칙은 애초부터 권리와 선을 잘못 연관시킨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규정된 선을 보고 그에 따라 삶의 틀을 형성하려 해서는 안 된다.